로펌의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빌딩들이 서늘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고 실내에는 냉각된 공기와 함께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반듯한 정장과 손목에 금시계, 오랜 세월 단단하게 쌓아온 생활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좀처럼 숨기기 어려운 초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 그것도 꽤 급한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성은 상담 테이블 쪽으로 2걸음을 내딛다 멈췄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수트를 반듯하게 차려입은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표정 한 올 흔들리지 않은 얼굴로 다만 눈빛만이 고요하고 차갑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머니. 그 순간 40대 여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 차가운 눈빛 뒤에는 어떤 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매일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잠깐 눌러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수아가 15살이 되던 해봄, 아버지 이재호는 재혼을 했습니다. 새엄마의 이름은 한정숙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 정숙은 수아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물 상자도 하나 들고 왔고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수아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면서 마음 한편에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떠난 자리가 이렇게 조금씩 채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그 기대는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숙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민지. 수아보다 2살 어린 곱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민지가 이 집에 들어오던 날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이 바뀌었습니다. 민지가 햇볕이 잘 드는 방이 좋다고 했고 정숙은 수아에게 방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수아의 방이 조금 더 넓고 창문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이재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이틀 만에 짐을 싸서 집안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식탁도 바뀌었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항상 상 가운데에 놓였고 수아가 좋아하던 음식은 어느 순간부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눈빛 하나에 그 말은 목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바라보는 눈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수아에게는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정리, 저녁 준비 보조. 민지는 그 시간 동안 자기 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아도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이 끝나지 않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지친 몸으로 책상 앞에 앉으면 눈꺼풀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아가 부엌 바닥을 닦고 있는데 민지가 거실 소파에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언니, 내 방 좀 치워줘. 내일 친구 오거든. 수아는 걸레를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민지는 수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아가 말문이 막혀 있는 사이 정숙이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아야, 민지방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어렵지 않다는 말이 수아의 귀에서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민지방 정리를 마치고 겨우 자기 방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을 때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정숙과 민지 셋이 함께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집에서 수아는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불러도 이름이 불리지 않는 사람처럼, 엄마를 잃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집이어야 했는데 그 집이 이제 수아에게는 가장 낯선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5의 수아는 그날 밤 서랍 깊은 곳에서 엄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방 바깥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하면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수아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22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숙의 방식은 해가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안일은 고스란히 수아의 몫이었고 민지는 학원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계절마다 새 옷을 샀습니다. 수아는 낡은 교복을 2해 동안 꿰매 입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대학 입학 원서를 쓰던 날이었습니다. 정숙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 대학 보내주는 건 솔직히 힘들 것 같아. 민지 학비도 만만치 않고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잖아. 수아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냥 취업해서 자립하면 되잖아. 요즘 일자리 많다잖아. 그날 수아는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재호는 텔레비전을 보다 문을 열었고 수아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집안 살림을 다 맡고 있으니까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수아는 스스로 장학금을 찾았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지역 장학재단, 아르바이트,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짧았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저녁 식탁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머, 법대를 몇 년을 다녀. 그럼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민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수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식당, 주말에는 편의점. 몸이 버텨주는 한 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썽 부리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수아는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관 앞에 무언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방 2개와 책 상자 하나였습니다. 수아의 물건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친구가 방을 구하는데 내 방이 딱 맞을 것 같아서. 이제 독립할 때도 됐잖아, 수아야. 22이면 충분히 됐지 않아? 수아는 현관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발 아래 자신의 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책상자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싸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정숙이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이재호 씨는 피곤해서 일찍 주무셨어. 안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정숙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었습니다. 책상자를 옆구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수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짐 가방에 길쭉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골목 끝 어딘가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밤 수아가 가진 것은 트렁크 하나와 5만 원짜리 지폐 3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무언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그 감정이 수아의 가슴 한가운데서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했고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습니다. 수아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찾아간 곳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면 반대편 벽에 발이 닿을 것 같은 그 공간에 수아는 짐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럽다는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차갑고 선명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하는 베이커리 일이었습니다. 밀가루 냄새와 함께 동이 틀 때쯤 수업에 들어가고 수업이 끝나면 저녁 식당으로 갔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속도보다 수아가 버티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을 입속으로 되뇌며 버텼습니다. 법학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읽으면 조문이 흔들렸고 조문을 외우면 판례가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4시간도 안 되는 날에도 끼니를 거르는 날에도 책상 앞에는 앉았습니다. 앉기만 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딱 한 줄만 읽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그 무렵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고시원 근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수아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던 날 박 여사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생이지? 공부하는 것 같던데. 수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아의 고시원 방문 앞에 반찬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도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말없이 받았습니다. 박 여사가 누구인지 수아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법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이전되는지, 명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흔적을 지우는지, 그리고 그 흔적을 어떻게 다시 찾아내는지. 공부가 깊어질수록 수아의 머릿속에 그림 하나가 선명해졌습니다. 정숙이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댄 것은 분명했습니다. 재혼 직후부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조금씩 정숙의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가던 날 아버지의 표정이 왠지 이상해 보였던 것을, 정숙이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던 것을, 수아는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금융거래 내역, 정숙의 과거. 법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이 전부였지만 수아는 그 2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노트가 빼곡해졌습니다. 얇은 노트 한 권이 2권이 되었고 2권이 3권이 되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는 것을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로 싸워야 했습니다. 법으로, 시간을 들여서, 완벽하게. 그 결심이 자리를 잡던 날 밤 수아는 고시원 좁은 방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울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흔들리면 나중에 쓸 힘이 없다고. 지금 흘리는 눈물은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전부 다 끝난 다음에 흘리자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고시원 형광등이 깜빡이는 밤에도, 발이 퉁퉁 붓는 날에도, 식은 밥 한 덩이로 하루를 버티는 날에도 수아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그 감정을 가장 차갑고 단단한 것으로 바꾸는 중이었습니다. 수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은 26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된 날 수아는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출발선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느낌. 전화를 건 사람은 박 여사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없이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아가 들어간 곳은 대형 로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견 로펌에서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쟁, 명예 이전, 상속 소송. 수아가 가장 집중해서 파고든 분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로펌에서 수아는 최도윤을 만났습니다. 도윤은 수아보다 4살 위였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사설조사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숫자 뒤에 숨겨진 흔적을 찾아내는데 누구보다 능했습니다.
도윤은 수아를 처음 보는 날부터 무언가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재산 관련 사건만 골라서 들어오는 신입 변호사를 직업적 감각으로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재산 쪽만 파는 거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아는 잠깐 도윤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아가 혼자 쌓아온 자료들을 보게 된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해요. 저는 바깥쪽을 맡겠습니다. 그렇게 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추적한 정숙의 과거는 수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정숙은 이재호와 결혼하기 이전에도 한 차례 혼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지의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아버지의 이름이 정숙의 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재호였습니다. 수아는 그 서류를 보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지가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혼 전 정숙은 이재호에게 민지가 이재호의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혼인 신고 전에 이미 민지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아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 비밀은 일단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아와 도윤이 확보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혼 이후 정숙이 이재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거래 내역, 이재호 모르게 개설된 금융계좌, 그리고 또 하나, 수아 친모의 사망 당일 밤과 관련된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친모 김선영의 사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에 혼자 길을 걷다 차에 치였다는 것이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CCTV 영상에는 친모가 사고 직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던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통화 상대방의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번호의 주인은 한정숙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밤 도윤의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진행할 건가요? 모든 것이 준비되면. 도윤이 수아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료를 챙겼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준비에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도윤이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정숙이 우리 로펌에 상담 예약을 넣었습니다. 수아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받겠습니다. 상담 예약 확인서에는 의뢰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알아냈습니다. 아버지 이재호가 최근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재호의 재산 일부가 수아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정숙이 상속 및 명예 관련 법률 상담을 받으러 로펌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수면 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담 당일 수아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상담실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섰습니다. 반듯한 정장, 손목에 금시계. 예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 안으로 2걸음을 내딛다 멈췄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정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수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머니. 그 말에 정숙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졌습니다. 잡으려다 놓쳤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조용한 상담실을 채웠습니다. 수아야, 앉으시죠. 상담 시간은 1시간입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재호 씨 재산 관련 법률 상담으로 예약하셨죠? 맞으신가요? 야, 너 어떡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변호사입니다. 이수아 변호사요. 정숙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상담받으러 오신 거 맞잖아요. 앉으시겠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이재호 씨 명의 부동산 중 일부가 수아 씨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정숙이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재호 씨께서 5년 전에 별도로 처리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입니다. 정숙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아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기록됩니다. 진행하시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서 나한테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상담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키웠다고요? 수아가 처음으로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인지 당혹감인지 두려움인지 수아는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아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집어들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파일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첫 술을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정숙이 다시 연락해 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은 처음에 다른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수아 변호사가 담당입니다. 변경은 어렵습니다. 정숙은 5분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전과 달랐습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재호가 수아 너한테 넘긴 재산 돌려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 수아는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증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도와줘. 수아는 잠깐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수아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수아가 정숙을 돕는 척하는 사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제출하는 서류마다 그 안에는 정숙 자신을 올가맬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정숙 스스로 자신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산 이전 경위를 설명하라는 요청에 정숙이 제출한 답변서. 거기에는 정숙이 이재호의 인감을 대신 사용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명 위조, 인감 도용. 수아는 그 서류를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일에 담았습니다. 도윤이 그날 밤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수아 친모 김선영이 사망하던 날 밤의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새벽에 혼자 길을 걷다 차에 치인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CCTV에는 친모가 사고 직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던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 번호를 추적했고 번호의 주인은 한정숙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끝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이걸 꺼낼 건가요? 수아는 대답 대신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요. 그 무렵 정숙이 세 번째 상담을 위해 로펌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재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이재호가 알고 있습니다. 수아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정숙 앞에 밀었습니다. 이 부분에 서명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숙은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수아는 정숙이 나간 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 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산 은닉, 서명 위조, 인감 도용, 허위 서류 작성. 정숙이 지난 10년 동안 해온 것들이 서류로, 숫자로, 날짜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함정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그것을 당장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치려고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도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만난 것은 병원에서였습니다. 이재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링거줄이 달린 팔로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가 수아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 주위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왔냐? 수아는 의자를 끌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단 2글자였습니다. 수아는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있었어. 정수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이재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끊겼습니다. 아빠가 겁쟁이였어, 수아야. 수아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거짓말이었고, 괜찮지 않다고 하기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재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두툼했고, 하나는 낡고 얇았습니다. 두툼한 건 유언장이야. 공증 다 받아놨어. 내 이름으로 된 재산 전부를 내 앞으로 해놨다. 이재호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민지는 내 딸이 아닌 거 알고 있었거든. 오래전부터. 그래도 한동안 모르는 척했어. 그것도 내 잘못이지. 수아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얇은 건. 이재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얇은 건 네 엄마 거야.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엄마가 세상 뜨기 전에 나한테 맡겨놓은 편지야. 수아 25대면 줘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도 못 지켰어. 너무 늦었어. 봉투는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었습니다. 오래 누군가의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봉투였습니다. 수아는 병원을 나와서야 그 편지를 열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손이 조금 떨리는 채로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글씨. 수아가 어릴 때 일기장에서 본 적 있는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던 그 글씨였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수아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많이 컸겠지. 엄마가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 정숙 씨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엄마가 먼저 부탁했거든. 내가 나를 너무 그리워할까봐 걱정이 됐어. 엄마 없이도 내가 단단하게 클 수 있도록 미워할 사람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엄마가 먼저 부탁한 거야. 나쁜 사람 역할을 해달라고. 처음엔 정숙 씨가 거절했어. 엄마가 설득했어. 대신 선 하나는 넘지 말아달라고 그 약속은 받아뒀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그게 잘 지켜졌는지 모르겠구나. 수아야, 엄마는 내가 세상 앞에서 너무 오래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해. 그 마음보다 더 좋은 데 쓸 곳이 너한테는 분명히 있을 거야. 사랑해. 수아는 편지를 다 읽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걷는 사람, 빠르게 전화를 받으며 지나가는 사람,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는 노인.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수아는 그 평범한 오후 한가운데 앉아서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오래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엄마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람이 선을 지켰는지 넘었는지는 지금 수아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도 차가운 밤길에서도 상담실 맞은편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벤치에서 엄마의 편지를 손에 쥔 채로 정숙을 다시 만난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로펌 상담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조용한 카페를 골랐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수아가 부른다는 말에 오래 망설였다고 도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정숙은 예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법적인 압박, 이재호의 병세 악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든 것이 수아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아는 먼저 커피를 시켜두었습니다. 정숙이 맞은편에 앉자 수아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거 뭐야? 어머니가 아실 만한 것들입니다.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숙이 이재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명 위조, 인감 도용, 재산 은닉, 그리고 수아 친모 사망 당일 밤의 통화 기록. 정숙은 봉투를 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걸 고발하지 않을 겁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에요. 정숙이 조용히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한테 진실을 말하세요. 민지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해온 것들에 대해서 민지가 알아야 해요. 자기 삶을 진짜로 시작하려면. 정숙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건 못해. 민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 수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오래 몰랐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러셨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정숙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민지가 거짓 위에서 계속 살게 두는 건 어머니가 민지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에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원두 볶는 냄새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숙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한참 뒤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그런 말을 남겼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많이 넘었지.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아야. 처음엔 나도 그 부탁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몰랐어.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익숙해진 거야. 그게 더 나쁜 거지. 정숙의 목소리에서 변명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투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선택은 어머니 거예요. 수아가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정숙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수아야. 수아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했다. 수아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깥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넓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썼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고. 수아는 가방 끈을 고쳐 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차가운 계획도 모두 내려놓고 나니 어깨가 조금 가벼웠습니다. 수아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분식집이었습니다. 수아가 가장 배고프고 지쳐 있을 때 말없이 반찬통을 내밀어 주던 그 작은 가게. 오늘은 수아가 먼저 찾아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처럼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데 쓸 무언가를 찾는 일. 수아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수아의 10년은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 내려놓음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수아의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매일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눌러주세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